이어서 2-12페이지 볼게요. 제2절의 재무상태표 공시 중에 유동성 관련 표시 방법 볼게요. 현행 국제회계 기준의 유동성 표시 관련 표시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다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산과 부채를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유동자산에 보통 뭐가 들어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 비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이 넘어가는 부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유동부채, 매입채무 이런 게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이런 애들은 유동부채, 만기 한 3년짜리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도 유동자본, 비유동자본 에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동성 순서 표시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자산과 부채를 싹 다 유동성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예요. 보통 유동성이 제일 큰 거 누구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냥 현금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일렬로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부채도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거 가장 위에 쓰고요. 유동성 순서대로 만기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이런 게 유동성 순서예요. 근데 어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유동, 비유동을 쓸까?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이 유동, 비유동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 순서는 보통 어떤 업종에 많이 쓸까요? 금융업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동, 비유동이랑 유동성 순서 두 개만 가능할까? 아니에요. 일부는 유동, 비유동으로 일부는 유동성 순서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혼합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그것도 허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위아래 바꾸는 거 관대할까 아니면은 관대하지 않을까? 굉장히 관대해요. 위아래 바꾸는 거 괜찮아요. 보통 유동자산이 위에 비유동자산이 밑에 들어오거든요. 유동을 아래 비유동을 위에 돼야 안 돼요? 돼요. 심지어는 옛날 옛적부터 부채가 위에 자본이 밑에 들어갔거든요. 바꿔서 자본을 위에 부채 아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유동성 순서도 유동성이 제일 큰 게 보통은 위로 가는데 유동성이 제일 큰 현금이 가장 밑으로 가는 거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대차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위아래 바꾸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 배열법, 유동성 순서 배열법, 그 다음에 혼합 표시 방법 요 세 가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 뭔가 볼게요. 2-13쪽. 일단은 지금부터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 봐야 되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1번.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이런 애들은 항상 유동이래요. 어떤 게 있을까? 재고자산, 매출채권 여기 해당해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 여부는 1년 단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기 기준도 따지거든요. 근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항상 영업주기 안에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1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항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녀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그다음에 3번.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걸로 예상한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원래는 3년 만기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네. 그러면 걔네들 3년 만기 대여금은 뭐다? 비유동 자산이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도래했네. 그때부터는 유동 자산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여기 3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기 1년 도래 대여금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네. 요거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요구불 예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요구불 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게 들어가요. 얘네들은 회계상 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만약에 사용 기간이 하루라도 걸리면은 걔네들은 현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가 아예 사용 제한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용 제한이 있기는 한데 그게 1년 이내인 경우고 세 번째가 사용 제한이 있는데 그게 1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요구불 예금이 현금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따져봐요. 사용 제한이 없으면 당연히 현금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1년이 되든 안 되든 사용 제한이 하루라도 있으면 현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자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 제한이 없으면은 현금이며 당연히 유동자산이기도 해요. 반면에 사용 제한이 1년이 안 된다면은 현금은 아니지만 어디는 들어간다? 1년 안에 현금화 되기는 하니까 유동자산에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은 유동자산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불 예금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예사용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1년 이내여야 된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우리 계산 문제로 영업주기 구하는 거 해본 적 있죠?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 가지고 영업주기 구하는 문제 봤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고객에게 팔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이게 영업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잠깐 가리고 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몇 개월로 치는 거예요. 12개월이지. 회계에서 무조건 개월수는 12개월이다. 여기 12의 동그라미. 요 12개월 대신에 땅 개월수 넣어서 얍삽하게 틀린 질문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매출채권 같은 정상 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요 유동, 비유동은요 1년 단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기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주기 안에 들어가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 하더라도 항상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볼게요. 다음의 경우 유동부채래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싹 다 비유동부채다라고 보면 되고 먼저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주기랑 관련된 부채도 항상 유동이래요.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매입채무. 그리고 각종 영업 관련 미지급 비용. 뭐 미지급 급여라든가 미지급 판매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1년 넘게 걸린다 하더라도 영업주기 안에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동부채예요. 밑에 볼게요.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에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분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일단 우리 외울게요. 1년 넘게 걸린다 하더라도 정상 영업 주기 때문에 항상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 부채들 있잖아요. 뭐 있어요?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영업 관련 미지급 비용. 항상 유동이다. 요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항상 비유동이다라는 걸로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항상 비유동이다. 이것도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뭐 부채를 단기 매매한다라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당좌 차율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당좌 차율은 금방금방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유동부채예요. 그 다음에 3번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원래는 5년 만기 차입금이었는데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도래했네. 이런 걸 보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원래는 비유동 부채였는데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도래한다면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로 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비유동 부채다라는 것이에요. 다들 시험 붙자마자 어디 달려가야 돼요? 자동차 매장. 그 전에 은행부터 가야지. 마통을 뚫어야 뭐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통 뚫으면은 마통 뚫리는데 그 만기가 몇 년일까? 무조건 1년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진짜 갚아야 되나? 아니에요. 만기 한 보름 전쯤에 전화가 올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거 꼭 받으셔야 돼요. 은행에서 전화 온 건데 누구누구 회계사님 누구누구 세무사신 맞으시죠? 물어봐요. 맞고 마이너스 통장 이용해 주고 계신데 연장하실 건가요? 물어봐요. 연장해야지. 아직 돈 번 게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14년을 넘겼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냥 짜증나서 닫아버렸고 근데 다시 열려고 하니까 한도가 좀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다시 안 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문직 마통은 뭐다? 영원한 비유동 부채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유동 부채가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마통이에요. 일단 읽어볼게요. 기업이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 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전문직 마통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갚을 생각 없이 전화 한 통에 만기 연장되잖아요. 영원한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은 저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찡이 날아가 버렸네. 그럼 은행에서 연장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부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재량권이 없으면 뭐예요? 유동부채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 약정 위반 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요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만기가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만기가 5년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면은 은행에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요거는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만기가 5년이나 남았는데 약정 위반하면 언제 상환을 요구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잠재적인 상환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되는 거다? 유동부채가 되는 거다. 근데 다시 만약에 은행이 합의해 주는 거예요.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게. 그렇다면 다시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었나? 아무튼 근데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이고 대충 여기쯤이 x1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에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인데 약정 위반 시 은행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유동부채예요. 근데 은행에서 합의를 해줘요.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상환을 요구하진 않을게. 그때부터는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정을 그 합의를 X년 한 12월쯤에 해준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 자, 원래는 약정 위반 시 즉시 상환을 요구당할 수 있어서 유동부채였는데 은행이 약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을게 라고 합의해 준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X년 말에는 뭐로 보고할 것인가? 만약에 그 합의를 X년 말 이전해 줬으면 뭐로 보고한다? 비유동 부채로 보고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 합의를요 X년 말 넘어가서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에 해준다. 이거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X년 말까지는 유동부채로 보고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좀 볼게요. 또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네. 그러면은 1번 경우 말하는 거예요? 2번 경우 말하는 거예요? 2번 경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X년 말까지는 뭐로 보고한다? 유동부채로 보고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비유동으로 보고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의하더라도 타이밍이 좀 늦었네. 유동부채로 보고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16번에 제3절에 포괄 손익계산서 공시 볼게요. 포괄 손익계산서에는 단기 손익 부분과 기타 포괄 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표시한대요.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그리고 두 개 합친 단기 포괄 손익은 총 포괄 손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래요. 근데 그 보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단일 포괄 손익 계산서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보고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별개의 손익 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래요. 별개의 손익 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는 별개의 손익 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는 왼쪽 경우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경우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일단 이 오른쪽 경우고요.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는 위에 거 말하는 거예요? 밑에 거 말하는 거예요? 밑에 거 말하는 거예요.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는 밑에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단기 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다.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단기 손익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단기 손익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단기 손익 부분은 뭐 말하는 거예요? 요 단기 손익의 내역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단기 손익이 얼마인지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단기 손익 부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 손익 부분은 단기 손익의 내역이 나와 있는 저 윗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단기 손익 부분과 기타 포괄 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단기 손익과 단기 기타 포괄 손익의 배분 항목으로 표시한다. 요거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전체 연결 단기 손익을 지배 기속 단기 손익과 비지배 기속 단기 손익으로 쪼개는 거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많이 했잖아요. 안 했나?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토 나오게 많이 했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도 있으면은 지배 기속, 비지배 기속 쪼개달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회계사 1차에서 안 나오고 회계사 2차에서 나올 수 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2차에서도 이런 것까지는 절대 나오지 않고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또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 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다음 이런 것들은 모든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있으면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래요. 우리 이거 외울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외우기 X.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 대신에 외울 만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되게 중요해서 별도로 표시해야 될 것 같지만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필기 좀 할게요. 반드시 구분 표시되지는 않는 것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18쪽에 영업이익 볼게요. 자, 기업은요, 영업이익이 정보용자에게 되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거든요. 더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영업이익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고 자산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때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요. 이러면은 매출 총액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판매 관리비까지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있는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은 이렇게 영업이익을 구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재고 자산이 없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회계법인, 세무법인 이런 것들. 1번 방법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럼 영업이익 표시 안 하면 되나? 해야지. 어떻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일단 1번 방법이 원칙이에요. 재고자산이 있으면은. 근데 모든 기업들이 1번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방법이 안 된다면은 2번 방법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산출 내역. 영업이익 산출에 포함된 주양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포괄손익계산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얼마 나오겠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은 매출 총이익이에요.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까지 차감하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근데 판매 관리비에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지.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도 판관비에 포함되고요. 물론 공정건물 감가상각비처럼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비 같은 것도 있고 급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판매비 같은 것도 있고 뭐 임차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건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판관비의 내역들 있잖아요. 이거 손익계산서 이렇게 본문에 표시해도 되고요. 근데 본문에 표시하면 손익계산서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또 어떻게 하는 것도 된다.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린다? 주석으로 보낼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판관비의 내역은요.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는 판관비 총액만 보여주고요. 자세한 세부 내역은 주석으로 빼도 된다.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 영업이익 등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여기 주석이 동그라미. 자, 만약에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대요. 그럼 얘까지 포함해서 영업이익을 조정하면은 정보용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조정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거 토니께서 본문에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다 보여주래요? 주석으로 보여달래요. 요거 틀린 질문 어떻게 나오기 딱 좋나요? 포괄손익에 따라서 본문에 표시한다라고 나오기 딱 좋아요. 밑에다가 IS 본문 X까지.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볼게요. 먼저 1번 성격별로 분류한대요. 근데 당기손익은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타 포괄손익은 기능별 분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격별 분류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평가 얼마, FOV 요시 얼마, 재측정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게 성격별 분류고 그것만 된다. 요 옆에다가 기능별 X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두 가지로 나누래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가는 직접 대체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두 가지를 구분하래요. 예를 들어 FVOCI 지분상품은 직접 대체, FVOCI는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이잖아요. 두 개를 따로따로 보여달래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분법 얘기도 하고 있지. 지분법으로 인한 기타 포괄손익은 직접 대체예요, 재분류 조정이에요. 이거는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 발생 원인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법에 의한 기타 포괄손익도 두 개로 구분하래요. 직접 대체, 재분류 조정. 이거는 뭐에 따른다?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 발생 원인에 따른다. 그 얘기.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기타 포괄손익 관련 법인세 효과 있네. 이것도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재평가로 인한 기타 포괄손익이 1,000원이 발생했다라고 치고요. FVOCI가 500원이 발생했다고 쳐요. 원래 기타 포괄손익은 직접 대체, 재분류 조정 대상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법인세율은 20%다라고 쳐요. 그래서 요 기타 포괄손익 관련 법인세 효과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총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평가로 인한 기타 포괄손익이 세전으로 1,000원이고요. FVOCI로 인한 기타 포괄손익이 세전으로 500원이에요. 합치면 1,500이고 그거 20% 300원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예요. 요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세후로 얼마? 1,200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요거는 순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재평가로 인한 기타 포괄손익은 세전으로는 1,000원인데 세후로는 8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FVOCI는 세전으로 500원이고 세후로는 400원이잖아요. 세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합쳐서 기타 포괄손익이 1,200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무조건 요 두 번째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거 볼게요.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총액으로 표시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요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래요. 이게 뭔 얘기냐? 만약 우리 회사가 총액으로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한다고 쳐요. 요 녀석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순액으로 한다. 그럼 기타 포괄손익 관련 법인세 효과가 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석으로 별도로 보여주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의 특별손익. 특별손익이 뭐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우연히 발생한 손익을 특별손익이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방송 출연해서 출연료 한 100만 원쯤 받았으면 그게 뭐예요? 특별손익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손익이 있었네. 부끄럽지만 옛날에 제가 케이블도 아니에요. 공중파 방송. 그것도 막 엄한 시간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하는 거 프라임 시간대. 대한민국 회계사 최초로 제가 그 방송에 나왔어요. 물론 나왔다가 좀 망신을 당해서 여러분들 그 회계사 익명 카페 있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회계사 현직도 있고 수험생들도 있고 거기서 제가 5페이지 연속으로 까였어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바로 문희준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몇 년 동안 제가 까인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깠을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 다 용서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살, 대인배라고 부르는 게 정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 아무튼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한 손익을 특별손익이라고 해요. 근데 잘 봐요.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네, 이것도 정리할게요. 특별손익이 있고요. 이거랑 좀 대비되는 게 중단영업손익이에요. 먼저 중단영업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네요. 구분해서 표시해요. 반면에 얘가 밑에 가는 게 낫겠다. 특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네요. 안 해요. 왜일까? 이게 특별손익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래요. and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려면은 특별손익 주석으로는 공시하나요?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해요. 주석도 하면 안 돼요. 요거 교묘하게 특별손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지만 주석으로는 공시한다라고 틀린 질문 잘 나와요. 주석도 안 돼요. 반면에 중단영업손익은 중단영업인가 아닌가 객관적으로 판단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이 원칙이래요. 한국채택국제회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한국채택국제회계에 달리 정하고 뭐 있나요? 각종 기타 포괄손익에 따라 말하는 거잖아요. 재평가에서 올라갔을 때 기타 포괄손익 해라. FV 요시에는 기타 포괄손익 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라면은 모든 수익과 비용 원칙적으로 보다 당기손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절에 포괄손익계산서 공시 중에서도 기능별 분류와 성격별 분류 볼게요. 이걸 지워야겠다. 자, 비용을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은 제조기업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조기업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다 어떤 의미예요? 제조원가냐 비제조원가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공장 안에서 발생한 것은 제조원가, 공장 밖에서 발생한 것은 비제조원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격별 분류는요. 성격별로 나누는 거예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걔네들의 성격이 재료비이냐, 감가상각비이냐, 급여나 기타 등등등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성격별 분류예요. 재료비 중에서도 제조 원가로서 발생하는 재료비가 있을 수도 있고 비제조 원가로서 발생하는 재료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공장에서 신차 만들 때 부품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재료비예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현대차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고장 나면 가서 고쳐야 되지. 그때 부품을 소비해요. 그때 소모되는 부품은 뭐다? 비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재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 판매점 감가상각비는 비제조 원가. 그다음에 급여도 직접
노무 원가나 간접 노무 원가는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판매 사원의 급여는 비제조 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비용을 이렇게 묶어서 보고한다면 이거는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요 기능별 손익계산서의 장점이 뭘까?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요. 특히나 유용한 정보가 매출 원가거든요. 제조 원가 중에 판매된 부분만 골라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가 별도로 표시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요. 제조 비제조를 나눌 때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제조 비제조 나눌 때 적절하게 주관을 개입하는 것을 어느 과목에서 배워요?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이 개입된다. 이 정도 특징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회사가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뭐 궁금해할 수도 있나요? 성격별로는 얼마냐 이런 거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추석으로 공시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회사가 비용을 이렇게 묶어서 보고한다라고 쳐요.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요. 기능별 분류에 비해서 유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능별 분류가 가능한 기업은 기능별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별 분류가 안 되는 기업들이 성격별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유용성이 조금 떨어져요. 대신에 장점은요. 적용이 간단하고요. 기능별 배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회사가 성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정보 이용자들이 기능별로는 얼마이냐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주석으로 공시해야 될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애시당초 기능별 분류가 안 돼서 성격별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더 기능별이 안 돼서 성격별로 온 기업들에게 기능별 정보 공시하라? 이거는 무리한 요구예요. 따라서 얘네들은요. 기능별 정보를 주석 공시할 의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격별 기능별은 요 정도 장단점이랑 주석 공시 하느냐 마느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먼저 1번의 성격별 분류 볼게요.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이다. 당기 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 뭐 감가상각별 얼마냐, 지루별 얼마냐 이런 식으로 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비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용이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거. 성격별 분류하면은 주석으로 다시 기능별 정보 주석 공시 반드시 해야 되나?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별 분류.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원가 원가 등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쉽게 말해서 제조 비제조로 나눈다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그래서 기능별은요 매출원가가 별도로 표시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큰 장점, 단점은요.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제조 비제조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또 이거를 적절하게 하는 것을 원가회계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 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좀 차이 나네. 기능별에서는 성격별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돼요. 각 방법의 장단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반대쪽 애들을 기능 정보 주석으로 공시하느냐 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단기 손익 부분에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돼야 할 항목들이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말라 그랬어요? 말라고 했지. 대신에 이거 대신 외울 게 있거든요. 왠지 되게 중요해서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같지만 아닌 것들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 매출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 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매출원가잖아요. 있나 없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번이 매출원가예요. 왜일까? 매출원가는 기능별 손익계산서에만 나오고 성격별 손익계산서에는 성격별로 쪼개져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 얘는 기능별 손익계산서에만 나온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비용이 뭐가 있냐면은 급여 얼마냐, 감가상각비 얼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일까? 걔네들은 기능별 손익계산서에는 제조, 비제조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어디만 나와요? 성격별 손익계산서만 나오는 거라서 모든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 감가상각비, 성격별 손익계산서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만 몇 개 외워보자고요. 특별손익 별도로 표시돼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방금 배웠잖아요. 근데 주석은 된다 안 된다? 주석도 안 된다. 특별손익.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이런 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자본에 바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이런 애들. 네, 요 정도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쁘니까 자본 변동표 공식. 자본 변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래요. 1번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에게 각각 기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해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 포괄손익. 요거는 중급팩에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 이거는 고급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급 오브 고급이에요. 이거는 연결 자본 변동표 작성할 때 네. 연결 단기 손익과 연결 기타 포괄 손익을 지배기속, 비지배기속으로 쪼개요. 참고로 이거는 회계사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다. 1차에선 나올 리가 없지만 2차에선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나올 확률 극히 드물다. 또 연결 자본 변동표는 회계사 2차 유행생 정도 되면은 공부하는 거지. 그 전에는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사 동차생 이런 거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무사 수험생 이런 거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계사 유예생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본의 각 구성 요소별로 기업 회계인서처의 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 적용이나 소급 재정성의 영향. 만약에 우리가 소급법을 적용하면은 기초 이익염에 반영할 숫자들이 생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소급법 적용 시에만. 그 다음에 3번 요건 우리가 이미 해본 거지. 단기 순손익, 기타 포괄 손익을 자본에 표시하래요. 뭐예요? 얘는 뭐가 증가한다?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기본후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에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보여달래요. 뭐 있나요? 증자, 감자, 자기 주식, TS는 자기 주식 약자예요. 그 다음에 배당 같은 것들 등등등. 자, 이런 거를 보여달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현금표 표시. 요거는 현금표에서 자세히 얘기한대요. 나중에 우리 현금표에서 관련된 내용 다뤄볼게요. 그 다음에 주석 공식.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래요. 1번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 재무제표 작성 근거 뭐 말하는 거예요? 계속기업의 가정인지 청산기업의 가정인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계속기업 가정.
그 다음에 구체적인 회계 정책에 대한 정보도 주석으로 공시하래요. 뭐가 있을까? 재고자산의 평균법 했느냐 아니면은 선인선출했는가? 요거 원가 흐름의 가정을 예를 들 수 있겠네. 그 다음에 회계정책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하느냐 공정시 모형하느냐,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원가 모형하느냐 재평가 모형하는가, 이런 것도 회계 정책들이었다. 그 다음에 2번, 한국채택국제회계에서 요구하는 정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주석 포함이에요, 주석 제외예요. 문맥상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채택국제회계에서 요구하는 정보지만 재무제표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우발부채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주석으로 공시되는 거잖아요. 우발부채.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저 재무제표도 당연히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말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정보. 요게 차입금, 은행별 차입금 잔액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거 나름 정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주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뭐 설명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 흐름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은 주석 관련 정보와 상호 연결시켜 표시한다. 상호 연결시켜 표시한다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 해야겠다. 네, 우리 회사가 토지가 100억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네. 근데 재무상태표 본문 보면은 계정별로 별표시 몇 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예요? 주석 중에서도 주석 10번 항목을 보면은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호 연관지어 표시하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주석이랑 함께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것도 잠시만 재무제표 역사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옛날 재무제표는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었고,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여기서는 재무제표 5가지 예시 들고 있지.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 손익계산서. 그 다음이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1차 시험에서는 더럽게 안 나오는데 2차 시험에서 자본이 나오면은 무조건 자본 변동표다. 요게 객관식 문제로 내기는 안 좋은데 주관식 문제 내기는 참 좋거든요. 그 다음에 주석. 자, 얘네들 관계 해볼게요. 대추와 대조표와 재무상태표의 뭔 관계? 이름만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었어요. 이거 이름만 바뀌었나? 아니에요. 옛날에는 손익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에서 끝났고 기타 포괄 손익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기타 포괄 손익도 수익과 비용에 포함시켜가지고 포괄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라고 요구해요. 반면에 현금표는 현금표고 좀 달라진 게 옛날에 비해서 현금을의 분류가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석은 당연히 주석이고,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자본변동표로 이름만 바뀌었나? 아니라 두 개는 완전 달라요. 자본변동표는 자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다루는 기간도 달라요. 자본변동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회계 기간 동안 다루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주총 지구부터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주총 지구까지 좀 엇박자 기간을 다룬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제회계 기준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 상법도 준수하는 묘안이 없을까? 있지. 그게 뭐예요? 아니 주석도 재무제표이긴 재무제표잖아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어디다 때려박는다? 주석에다 때려박는다. 더 옛날에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기본 재무제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요. 신세가 조금 안 좋아졌지? 주석 공시사항 중에 하나로 급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에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다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이구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68페이지네. 한 120페이지까지 왔어야 되는데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3장 공정가치 측정도 다뤄볼게요.